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방송의 파우스트입니다. 문학 정독의. 네. 네. 예, 저는 모습이입니다.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20년 제11회 읽고 있고요. 드디어 마지막 작품이에요. 장희원 작가님의 우리의 환대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도 있지만 옆에 한자로 축사라고 써 있어요. 축사 그 돼지우리 이런 거 짐승들을 기르는 집이죠. 축사 그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제목이에요. 이 우리가 네. 우리의 환대이기도 하고 뭐 돼지우리 같은 그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하는 그것의 환대이기도 한데, 자, 이 작품을 이제 파우스트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예, 해주시죠. 네. 조금 뭐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우리의 환대를 조금 읽어볼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냥 좀 축약을 한번 심하게 해보죠. 예,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재현은 아내와 함께 아들 영재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다. 영재는 호주 남서부 끝에 있는 퍼스란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인천에서 그곳까지 가는 직항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싱가포르를 거쳐 가기로 했다. 그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찾기 위해 몸을 뒤척였다. 기내는 아직 어두웠고 싱가포르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가야 했다. 영재는 그곳에 있는 지역사회의 대학 도시계획학과에 편입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재현은 그 학교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봐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27살 나이에 다시 새로운 학교에 다니려고 하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학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당연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녔던 학교부터 졸업할 거라고 여겼다. 그러나 아이를 말릴 수 없었다. 그들 부부는 아들과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하곤 했다. 그들은 보름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고 영재 쪽에서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재현은 올 겨울의 통화를 기억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어떤지 한번 무스비님이 한번. 네. 이 전반적인 이 소설의 느낌. 네. 이 소설은 그러니까 아들이 호주에 있고 그 아들을 방문하러 떠난 그 두 부부 이야기인데, 근데 아들이 학창 시절에 고등학생 때인가 야동을 보고 있었죠. 그걸 이제 엄마는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아빠는 아예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그 우연히 뒤에서 그걸 봤는데 그 야동이 남녀 야동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그 동성애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빠는 기겁을 해가지고 애를 죽어라 팼던 거예요.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고, 그 이후 이제 이 영재라는 아이는 호주에 가서 사는데, 부모님은 호주에 가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잠깐 들렀다가 그 호주로 가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해 볼 만한 거리인데, 아무튼 싱가포르에 들렀던 그 상황, 그리고 호주에 가서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총 3명이죠. 아들 포함해서 3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흑인 남자 노인과 그리고 한국인 여자 아이인데 허벅지에 문신을 한 그런 아이. 이게 되게 낯선 조합이에요.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그래서 아빠는 또 의심을 하는 거죠. 얘가 설마 흑인 남자와 동성애를 하나? 그리고 저 여자애랑 뭐 사귀나? 근데 이건 정확하게 관계는 몰라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시점이 이 그 엄마 아빠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 엄마 아빠의 시선으로 이 세 가족을 재단하는 거죠. 영재의 세 패밀리를. 그래서 우리의 환대. 결국 우리는 그 축사는 결국 이 부부가 아니었나. 어떤 이 부부는 끊임없이 이 세 사람을 규정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잘 안 되죠. 역겨움도 느끼고 더러움, 불편함 같은 걸 느끼는데, 그거를 장희원 작가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규정되지 않는, 굳이 규정할 기존의 틀에 규정이 안 되는 거죠. 기존의 틀에 넣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관계 양상인데,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나. 작가님 의도는 그거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 저도 뭐, 일단은 뭐, 루스비님이 굉장히 또, 저기를 많이 이제, 저거를 이렇게 소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되게 의심이 드는 어떤 구절만, 아, 몇 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과, 조금 이제 뜬금없지만, 음. 조금 뭔가 이상하지만 조금, 이 소설이 또 이런 식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번 보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뻔한,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반전이 식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소설적인 어떤 우리의 환대라는 축사가 음, 사실은 저쪽이 아니라 음, 우리 쪽이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반전은 저는 아무리 해도 음,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예. 사실 짐을 좀 이렇게 분실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예. 네, 근데 이게 싱가포르에서, 좀 맛이 좀 덜 살거든요. 어, 이게 물론 이제 뭐 엄마가 이제 호주에 가자는 말을 꺼내자 이제 옷가지랑 라면, 마른 반찬 아, 이런 것들을 막 챙겨가는데, 물론 그쵸. 거기에 고추장, 된장 뭐 이렇게 뭐 별거 다 있겠지만 어, 그런 것들을 뭔가 좀 그 영재의 어떤 추억에서 상기할 만한 음, 물품, 음.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전 저는, 추억거리? 그 상자가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첫 장면에서도 이 짐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아빠가 묻죠. 그 영재 아빠가 묻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내가 답하죠. 당신은 몰라. 뭐라고? 당신은 모른다고.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야. 영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 강조가 돼요, 첫 장면에. 어, 필요한 것들이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들어간 것들은 뻔한 식료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어떤 복선이라고 보는 게, 아빠는 그 정도까지 쌀 필요가 있냐. 뭘 그렇게 많이 싸. 뭐, 이런 뉘앙스고, 아빠는 정말 모르는 거고, 그나마 좀 더 감수성이 발달한 엄마는, 야, 그래도, 야,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져가면 얘가 어떻게든 다 뭐 먹고 어떤 뭐 하게 돼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뒤에서 나오는 이제 엄마도 이 영재의 가족, 그 패밀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되게 불편하게 여기고, 덜 깨인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바꿔 생각해 보면 엄마도 몰라요, 지금. 야, 이 마지막 문장.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야. 영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엄마가 봤을 때 영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제 영재에게 필요한지는 몰라요. 영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물품 따위보다도 더 필요한 건 엄마와 아빠가 날 이해해 주는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무지, 영재에 대한 무지,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럼 이 짐이 중간에 분실되기도 하고 다시 찾는데 막 그 겉모습이 겉외양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도 나오죠. 전달해 주지 못하고 차에 고스란히 실어서 호텔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엔 자기들이 판단해서 필요해 한다고 가져갔는데 결국 전해 주지도 못하고 가거든요. 이건 의도적으로 장희원 작가님이 이렇게 설정한 거죠. 결국 전해 주지도 못했네. 어. 어떤 짐이에요, 짐. 더러워진 짐. 제가 방금 인제 첫 번째 장면에서도 말했지만 영재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짐, 짐이에요, 짐. 짐인데 시커멓고 커다란 되게 못생긴 더럽혀진 짐이죠. 그게 엄마 아빠의 어떤 진정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마음이겠죠? 근데 그 마음이라 해서 굳이 영재가 받아줄 필요는 없죠.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서 인제 중간에 분실되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끝내는 전해주지 못할 그 마음의 짐을 영재가 굳이 왜 받겠어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이 짐은.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런 짐에 대해서 여기서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에 이제 짐을 맡겼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실종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전해주지도 못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거를 왜 가져왔는지도 낑기대면서 모르는 그런 심정인데 사실 이게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소재인데 아. 어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이상한 야동 보는 것보다 사실 뭐 이상하진 않지만 뭐 그것보다 좋은 소재인데 이게 좀 너무 아깝게 쓰였다. 뭐 저는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별게 안 들어 있어도 되지만 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뭔가가 있었으면은 또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갑자기 뭐 튜브랑 물놀이 할 거랑 예전에 이제 받았던 뭐 학생 때 개근상이랑 뭐 이런 것도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그냥 다 이렇게 뭐 쓰레기였다. 그런 짐을 푸는 장면, 그 영재가 그걸 보고 "별로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이런 장면이 나왔어도 맞겠네요. 예. 그리고 음. 심지어 차를 타고 가는데 음. 그 해변 같은 데 뭐 들리잖아요. 아. 그랬는데 아. 이게 의도적인지도 몰라도 아. 그 짐이 이제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누가 밀었다 이게 아니라 아. 짐이 막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 약간 그런 느낌도 어떤 건지 알겠어요. 예. 짐을 더 또 활용할 수 있었다. 이걸 갖고 좀 더 사건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저도 그쵸. 공감합니다. 아내가 이게 막 헤엄치고 막 그럴 수 있겠네. "저 짐 놓치면 안 돼." 좀 더 밀어붙일 수 있었다. 맞네요.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네. 아쉽네요. 음. 아무튼 뭐 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소재였고요. 음. 이제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 하면서 축구장에서 이제 그 음. 일화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는 일화예요. 그 두 번이나 나오죠. 예. 예. 영국 여행 중에 영재가 조르는 바람에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직관하기도 했었다. 이런 문장. 예.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 예. 그쵸. 그게 뭐 나중에도 이제 막 나오는데요. 이제 그들이 노인과 이제 여자애랑 그 영재가 헤엄치는 장면. 그게 또 너무 좋아서 이제 두근거리는. 그걸로 이제 가족의 어떤 유대가 거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게 또 영재가 포르노를 보는 거 같다고 말한 게, 어, 이게 뭐지? 예. 아무튼 뭐, 이 장면이 이제 나중에 오버랩 음. 되면서 음. 이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환희에 차서 이제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그러니까 아들의 욕망의 강도는 그대로죠.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 좋은 거는 계속 가요. 예. 좋은 거는 가는데 축구 프리미어 리그를 직관할 때 그 좋았던 것들이 인제 이게 아빠의 상상이긴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두근거려 아빠. 이걸로 욕망이 전환된 거죠. 욕망의 물줄기가. 이런 지점에서는 아빠는 잘 포착한 것 같아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아,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 저 멀리서 앳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거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아빠는 느낀 거죠. 내가 그 가족들은 인정을 못 하겠지만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아들이 프리미어 리그 볼 때처럼 진짜 극도의 흥분, 즐거움,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아,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아빠는 느낀 것 음, 같아요. 예, 이런 느낌이라도 인기척이라도 느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 너무 상반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이제 어깨가 벌어진 근육질의 두 남자가 뒤엉켜 있는, 어. 야동을 보고 있는 어. 그에게 이제 더러운 놈이라고 하면서 음. 막 때리는데요. 저는 뭐 이 장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음. 나중에 좀 재현? 어. 아무튼 재현 맞아. 예, 영재가 그렇게까지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면은, 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뭔가 징후를 좀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막 그 방문을 똑똑똑 해서, 영재야 있니? 하면은 이렇게 뭐 아무런 말이 없거나, 음. 아니면 막 숨죽여 있거나, 음. 아니면 막 엎드려서 막 어디 숨어 있거나, 장롱에. 음. 막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그거를 음. 좀 이렇게 적어내야지 음. 나중에 여자애가 약간 좀 싸가지 없이 음. 뭐 영재야 뭐 오빠 그러던데요? 뭐 그전에 뭐 네. 아빠 얘기만 하면은 생각보다 뭐 괜찮은 사람이네요 당신 이러면서 어. 굉장히 좀 어. 여자애가 그쵸. 그런 우리 얘기를 하죠. 유교 사회에서는 그런 말 전혀 할 수 없겠지만 어. 영재 뭐 오빠 얘기 들어봤을 때는 되게 별로인 사람 같았는데 괜찮은 사람이네요. 막 이런 음. 식으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음. 아무튼 이 장면이 저는 조금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맞아요. 공감이 가고 전 거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네.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봤어요. 저도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가 재현 이 아빠의 심정이 돼서 한번 이입을 해서 생각해 봤는데 내 아이가 영재처럼 저는 충분히 뭐 남자아이가 포르노 뭐 야동을 볼 수 있다. 뭐 이 아빠처럼 반응했을 것 같아 처음엔. "야 애가 뭐 아이 뭐 나도 어렸을 때 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웃어 넘기는 거죠 처음엔. 야 뭐 그런데 막상 딱 보니까 동성애. 그때 인제 아빠가 받았을 충격. '아 이거 야동은 좋은데 동성애는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동성애는 아니야. 이성애자가 좋아.' 딱 아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만약 이성아이면 좀 저도 당황할 것 같긴 해요. 야동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동성애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민이 되겠죠. 이거 뭐 성적인 결정권은 자기가 갖는 건데 뭐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머리로 '아 동성애 인정해.' 이런 거랑 실제 내 아들이
그럼 실제 내 뭐 가족이 친구가 이건 또 말이 또 달라져요. 실제는 다르거든요. 실제는. 파우스트님이 만약에 결혼해서 애가 뭐 야동을 보는데 이런 지금 딱 똑같은 동성애 남자 근육질 남자 이거 보는 걸 봤어 목격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그게 뭐 요즘 그냥 인터넷으로 뭐 짤방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유머의 소재가 아니라 진짜 진짜. 완전히 그냥 진짜 그거를 좋아하는 거라면 응. 저도 뭐 설득을 하겠죠. 어. 얘야 거기는 가시밭길이란다. 거기는 가시밭길이야. 가면 안 돼. 응. 만약에 뭐 가면은 너 진짜 뭐 계속 찔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어. 하면서 설득을 하겠지만 어. 그것도 이제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아이 뭐 캐나다나 갈까?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저기 뭐 합법화된 아. 나라를 같이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될라나 일은 구할 수 있을까 어. 이러면서 만약에 뭐 너 만약에 그 진짜 뭐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가서 살아라. 어. 캐나다 가서 살아라.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 워낙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죠, 그죠. 차별이. 그리고 취업할 때도 결혼이 아니라 취업할 때나 모든 일에서 어. 다 페널티를 받아요. 동성애자가 드러나면 네. 그게 좀 그렇죠. 물론 나중엔 좀 더 나아지겠지만 상황이 네. 참 한국이 참 아직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아빠는 이렇게 반응을 했고 아들이 충격을 받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때 아들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그 순간 불시에 들이닥치듯 자신에게 찾아온 그 우연을 없애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뭐 이런 문장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재현과 아내가 이제 짐을 다시 이제 찾고 음. 이제 거기 장면이 되게 이게 인상이 깊거든요. 이제 노인이랑 딱 처음 만날 때. 아,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노인이 웰컴 이러면서 음. 영재가 이제 되게 좀 능동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되게 그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는 이제 수동적이고 음. 되게 우울한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외국에 와서 되게 능동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 되게 그 중간에 불편하진 않은지 묻고 음. 휴게소 보이면 알려드릴게요. 막 되게 케어하고 음. 되게 운전기사 그 노인과 같이 되게 농담도 주고받고 어. 막 가래 끓는 웃음도 터뜨리고 어. 그리고 그 장면 그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밖을 보세요. 어. 해안도로를 딱 끼면서 음악을 틀고 어. 그 장면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음. 이게 또 제주도에서 제가 또 이제 봤던 어떤 느낌이기도 하고 어. 이게 또 막 승합차에 이렇게 딱 가서 막 오름을 가는데 음. 아무튼 이렇게 한 어. 12명 이렇게 가는데 어. 같이 이제 바다를 보면서 오름에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좀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전 소설에서 묘사가 인물의 감정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보면 묘사 보면 쉽죠. 부정적인 묘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인물이 부정적으로 그 상태나 어떤 대상, 사람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긍정적인 묘사가 들어가면 좋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호주 가기 전에 들렀던 싱가포르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드러난 목 주위로 더운 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지만 끈적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운 공기,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끈적한 기운.
이거는 화자가 이 부부가 싱가포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싱가포르가 이제 해설에도 나오지만 싱가포르는 위치상 동양이고 호주는 서양이잖아요. 동양이 한국과는 더 가깝죠. 같은 동양권이냐. 근데 실제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호주를 더 가깝게 서양을 거리도 먼 호주를 싱가포르보다 가깝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서양화, 미국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양권에 내리니까 더운 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거죠. 불쾌한 상황에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재 생각이 났는데 영재의 그 야동을 봤던 이 불쾌한 기억이, 불쾌한 날씨에서 싱가포르가 불쾌한데 영재에 관한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무 연관이 잘 되죠. 연관이 잘 됩니다. 또 불쾌하게도 상자를 잃어버려. 싱가포르에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났던 거예요. 불쾌하게도 상자를 잃어버렸네. 직원이 안내하는 길은 복잡했다. 복잡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경이 거슬렸다. 웃는 그들 때문에. 상자는 한눈에 봐도 더러워져 있었다. 갈 때도 그랬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길 역시 복잡했다. 길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감정과 연결해 보면 쉬운데, 길이 단순하면 안 돼요. 가는 길이. 단순한 건 좋은 거니까. 싱가포르는 불쾌해요. 그걸 계속 밀어붙여서 길이 복잡해야 됩니다. 은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복잡해야 돼요. 그리고 상자는 더러워져야 되죠. 장희원 작가님은 이거 다 맞춰서 썼어요.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다. 잘 썼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맞추면 또 이 소설이, 잠깐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다 맞춰버리면 소설이 심심해지고 너무 뻔해져요. 모든 상징과 이걸 맞춰버리면. 이것도 어떤 테크닉이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라는 작품이 심심했던 이유가, 제가 쉬는 시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심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상징이 아니라 너무 단일한 하나의 맥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심심하다. 이것도 있는데,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란 작품은 너무 그 구조가 다 뻔히 보여요. 자, 운전 주차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한 문단의 그 용도가 보이죠. 주차하는 거 딱 써놨어. 일부러 다 써놓고. 그리고 운전 공포증을 극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한 문단 공들여서 한 문단의 공포증을 극복하는 거 다 써놔. 그 문단마다 용도가, 어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쓰는지가 다 보여요. 훤히 다 드러나 보여요. 뼈대가. 그럴 경우에 장단점이 있죠. 독자가 이 구조나 전체 흐름을 너무 쉽게 파악이 돼요. 이게 장단점입니다. 쉽게 파악된다는 거. 너무 쉽게 파악되잖아요? 그럼 심심해져요, 사람이. 너무 뻔하잖아. 이 문단은 이걸 위해 썼어. 그래, 그 다음 문단, 이건 이런 목적이야. 의도가 이래. 근데 어떤 소설을 읽어보면 의도가 잘 파악이 안 돼요. 이 문단을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소설 많죠. 근데 장유신 작가님은 제 생각에는 직장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직장인들의 어떤 장단점이긴 한데, 이분은 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일은 뭐 딱딱딱딱 계획 맞춰서 이건 이렇게 하고 딱 보고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또 맞고, 일 처리는 일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셨네. 이런 느낌이. 직장인의 글쓰기. 직장인의 글쓰기. 그러니까 가까이 문단의 목표가 정확해요. 다 드러나.
이게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장단점이 고스란히 있어요. 매력이자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심했다. 근데 장희원 작가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모든 문단의 역할을 다 분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약간 헐겁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도 그래도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맞춰 쓰는 거죠. 어떤 상징이나. 근데 아까 지금 싱가포르만 봐도 불쾌함이란 감정으로 다 수렴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호주 왔어요. 야, 호주 왔을 때 첫 번째 문장. 호주에서 습기 따위는 느낄 수 없었다. 이거 의도한 거예요. 싱가포르는 불편했죠. 불쾌했죠. 끈적한 기운. 그거와 대비되게 호주에서 습기 따위는 느낄 수 없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노골적으로. 이게 뭐 좋게 말하면은 이거 호주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또 의도가 작가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면 독자들이 싫어해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감독,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웹툰도 그렇고 모든 창작물은 그 감독이 난 이렇게 만들 거야. 네가 여기서 웃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긴장했으면 좋겠어. 이거 느껴지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의도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드러나야 돼, 의도가. 감추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호주에서 습기 따위 느낄 수 없어요. 중요한 문장이죠. 그리고 적당히 따스한 햇볕을 받자 피부가 기분 좋게 달아올랐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마치 휴양지의 볕 같았고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호주의 이미지는 좋습니다. 자, 긍정 부정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싱가포르 안 좋았고 호주 좋아요. 그런데 운전석에 있는 흑인 노인이 두꺼운 팔을 창에 올려놓은 둔채 그들을 향해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흑인이 흰 이를 드러내며 웃어요. 이런 장면은 모르겠어요. 저 동양 우리들이 봤을 때 이런 장면은 별로 안 좋게 느껴져요. 흑인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순간 재현은 주춤했다. 주춤한 거죠. 그 장면을 보니까. 지금까지 호주 좋았는데 흑인 보니까 기분이 잡쳤어.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재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살폈다. 왜 살폈을까? 이해가 됩니다. 영재가 문을 열어줬고 엉거주춤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엉거주춤. 타기 싫은 거죠. 흑인이니까. 자, 이제부터 안 좋은 묘사가 계속 들어갑니다. 차 안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이럴 수밖에 없죠. 묘사 잘했어요. 이래야 돼요. 안 좋게 묘사해야 되니까. 오래된 퀴퀴한 냄새. 시트에는 여기저기 담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최악입니다. 그들 부부는 어색한 모습으로 나란히 붙어 앉았다. 웰컴하죠. 노인이 굵고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꽉 채웠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호주는 좋았는데 이미지는 흑인이 있는 공간은 싫어. 집 가서는 더 노골적으로 그 묘사가 전개가 돼요. 이 소설은 묘사를 잘 봐야 됩니다. 보면 싱가포르 아까 묘사 제가 주목됐던 부분을 얘기했었고 호주도 이 앞부분만 얘기했지만 이 스타렉스 타는 순간 이제 좀 이게 묘사가 최악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런 묘사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장희원 작가님이 이 묘사로 주인공의 감정과 기분, 상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걸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묘사를 잘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얘기해 저도 주시죠. 뭐
이렇게 뭐 장면 어떤 설정이나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어떤 공기, 배경, 그리고 어떤 이제 차이나 변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 쓰여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그 흑인이랑 영재가 이제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은 저는 굉장히 좀 이 노인과 영재가 너무 친하고 재밌고 맞아요. 능동적이라서 오히려 이 부모님이 소외가 됐다. 그러니까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소설은 잘 집중해서 보면 그러니까 영재가 속한 이 패밀리, 흑인 노인과 그 여자아이, 그 세 명은 되게 서로 좋아요. 서로 기쁘고, 그리고 또 부모님 환대해요. 환대하고 되게 친절해요. 근데 영재의 부모님 재현과 아내는 얘네들이 어쨌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봐요. 아까 차 안에도 퀴퀴한 냄새가 풍긴다든지, 여기저기 담배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이 두 개가, 이 두 집단이,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든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보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흘러가고, 이 영재 패밀리는 어떻게든 좋게 분위기 좋게 행복하게 꾸려가는, 실제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이게 묘하게 서로 얽히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죠. 이 불쾌한 부모님 맞춰주려는 이 영재 패밀리의 노고, 이런 것들, 그거를 우리 독자들은 관찰하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그래서 장희원 작가님은 이거 봐라. 이런 상황 봐라. 당연히 이런 거 보면 이 부모님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불쾌감을 드러내니까 저기까지 할 필요 있나? 근데 그거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고, 독자들이. 그래야 성공이죠. 이 소설이. 그걸 노렸다 봐요. 저는 그래서 또 이런 감수성이 유독 이제 한국인이나 뭐 동양인이 외국에 가면은 사실 뭐 그들의 문화고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 더 깨끗하고 뭐 잘 살고 있으면 그냥 그런 단독주택 뭐 잔디 있고 막 벌레 많은 집에서도 아우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었는데 어우 막 이러면서 집 좋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 너무 경직돼 있고 어,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만 보려고 맞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음식 여기 뭐 가장 좋은 음식이 뭐예요? 음, 여기 이거 맛있어요? 음, 저기 서핑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장면도 있었을 테지만 음, 부모님은 사실 수동적이죠. 맞아요. 끌려가고 있어요, 상황이.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제 되게 뻘쭘하고 그냥 하기 싫고 그냥 엉거주춤한 부모님 그러고 있고, 진짜 방금 이제 알려주셨던 그 아들과 그 영재와 노인 그 묘사를 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쾌활했다. 자, 장희원 작가님은 친절한 작가예요. 혹시라도 독자가 이 방향을 잃을까 봐.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맞죠. 아들의 목소리가 쾌활해야죠. 쾌활했다.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아들의 목소리가 쾌활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안 알려줬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독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막 머리를 쥐어 짜내야, 그러면 이제 좀 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쾌활했다. 친절한 작가죠. 쾌활했다. 영재는 옆에 앉은 운전기사와 간간히 농담을 주고받았다. 농담을 주고받아요. 머리를 맞댄 그들은 친밀한 친구 사이처럼 보였다. 친밀한 친구 사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쾌활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친밀한 친구 사이로 보여요. 영재가 말할 때마다 노인은 못 참겠다는 듯 가래 끓는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이 정도의 친밀감. 이렇게
장희원 작가님은 정말 친절해. 친절하게. 독자들한테 그냥 다 알려주고 있어요. 야, 얘네들 너무 사이 좋지. 너무 좋잖아. 근데 아내는 바짝 재현의 옆으로 몸을 붙였다. 근데 이게 이 소설은 묘사를 잘하면서 대비가 재밌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고 보통의 일반의 사람이라면 서로 친밀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 되는 건데, 부부는 얘네들이 좀 안 입고 오니까, 불편하니까, 아내는 바짝 재현의 옆으로 몸을 붙였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재현이 이 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창 밖을 바라봐요. 창 밖을.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으면 읽으면 재밌어요. 묘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집단의 스탠스를 알고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문장을 곱씹어 보면 재밌어요. 재현이 창밖을 보네.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현이랑 이제 노인이랑 네, 영재가 이제 뭐 아내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데요. 근데 도착하기 전에 또 하나씩 특히 있어요. 네네. 중요한 묘사인데, 정말 중요한 묘사. 이거 왜냐면 작가님이 공들여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봐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영재는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일부러 이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밖을 보세요 하죠. 자, 순간적으로 푸른 바다 위로 부서진 햇살 조각이 번쩍였다. 자, 푸른 바다, 햇살 조각이 번쩍, 이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재현, 이 아버지가,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 눈을 질끈 감아요. 감아요, 눈을. 이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감은 것도 있지만,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안 보여. 눈을 가려요. 안 보여요. 도저히 눈이 부셔서 똑바로 뜰 수가 없었다. 공돌이 묘사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눈이 부셔서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어요. 감은 눈두덩이 위로 따뜻한 기운이 언뜻 닿았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닿는 게 느껴졌다. 좋죠? 아들은 좋죠. 상황 좋으니까 실제로. 근데 아빠는 눈조차 못 떠요. 눈이 부셔서. 영재는 음악을 틀며 말했다. 그래, 진짜 좋구나. 눈을 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가늘게 뜬 눈 사이로 새파란 풍경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다시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햇빛이 끈질기게 그의 얼굴 위로 따라 붙었다. 아빠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잘 못 봐요. 이거 진짜 공들여 묘사하고 있는, 몇 문장을 쓰는지 몰라요. 이거 묘사하려고. 그래, 그렇구나. 그는 저 멀리 지평선을 선명히 보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렇게 그는 차가 달리는 동안 몇 번이고 계속해서 눈을 움찔움찔 떨었다. 이거 진짜 강조하고 있거든요, 작가가. 이거 봐라, 아빠가 왜 이러냐. 이거는 아버지가, 이게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눈을 떠도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본다고,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해요, 성경에.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있어도 이 아들이 그 노인과 행복한 모습,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자기의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가로막혀가지고 눈을 움찔움찔 할 뿐이죠. 그 빛을 봐도. 빛과 어둠은 되게 직접적인 은유거든요. 빛은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어둠은 악이고 나쁜 거죠. 장희원 작가님의 이 비유는 전혀 어렵진 않아요. 진짜 노골적으로 대놓고 묘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못 떠요. 눈이 가려진 장님이라는 거죠. 이 아들의 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근데 이런 공들인 묘사가 뒤에 또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 맨 뒷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 그 다음에요. 저 멀리서 앳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란한 찬란한 해, 빛이에요. 점차 크게 떠오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 위로 노란 빗줄기가 일렁였다.
그런 아플 양의 맹인처럼, 자, 맹인이에요, 맹인처럼 더듬더듬 손을 뻗었다. 손바닥 위로 따뜻한 기운이 일렁였다. 시야에서 반짝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조금만 더. 그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저 빛 너머의 모습이 눈부시다는 듯 자꾸만 두 눈을 움찔움찔 떨었다. 이게 마지막 문장. 이게 끝나요, 소설이. 이거는 장희원 작가님이 진짜 공들여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 봐라. 독자들이 제발 좀 봐라. 의미는 분명하죠. 아빠가 장님이다. 봐도 모른다.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면 그냥 쑥 넘어가는데 저도 이제 이걸 발견한 거죠. 2번, 3번 읽으면서. 중요하다. 장희원 작가님은 노골적으로 묘사를 잘하세요. 이런 부분. 네, 여기 이제 또 계속 해주시죠. 혹시 네. 파우스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이제 뭐 나중에 계속 장님처럼 뭔가 M1 사람처럼 그 환희에 빛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마지막이랑 이제 데자뷰가 돼서 굉장히 좀 이 힘들여 준 문장이죠. 네, 몇 번이고 이제 계속 힘들여 줬는데 저는 이게 앞에서 이제 힘들여 준 거를 약간 좀 혼동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빛나는 장면을 재현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훨씬 깨끗하고 잘 살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속으로 되뇌이면서 불행하지만 굉장히 좀 시기 질투를 하는 그것도 감추고 그냥 여기 너무 더러워. 여긴 사람이 살만한 곳이야 못 돼. 그냥 이렇게 대놓고 계속 회의감을 앞에서 드러내줬다면 그 질끈 감는 장면이 또 다른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직접적으로. 맨 마지막이랑 사실 귀납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근데 저희가 재밌는 게 짐 관련해서도 파우스님이 짐 관련 에피소드를 좀 더 추가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여기 움찔하는 이 장면에서도 좀 더 뭔가 더 넣어줬다면 좋았겠다. 그 저도 공감이 돼요. 뭔가 그냥 장면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선뜻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물론 이게 2번, 3번 저희는 읽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아는데 저도 첫 번째 그 독자의 시점에서 술렁술렁 읽었을 때는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뭐지?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제가 말했던 게. 근데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런 묘사가 제가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는 방향이 묘사가 이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갖고 보면 이 소설이 재밌어요. 분명히 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처음 읽는 사람이 부모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근데 묘사는 애둘러서 하는 거니까 이런 묘사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묘사의 의미를 독자들은 헷갈릴 수 있겠죠. 그게 좀 아쉽다. 저도 그게 좀 단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숨기는 게 또 맞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또 너무 뻔해질 수 있어서. 너무 또 뻔하면 재미없어요. 또. 네. 사실은 또 이 장면을 또 다른 식으로 그려보자면 이제 뭐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차가 달리는 동안에 내가 그 새파란 풍경을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빛나는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노인이랑 영재랑 막 재밌게 농담도 하고 재밌게 막 서로 이제 우정도 나누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아, 재현이. 어, 사실 풍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기 아들이랑 맞아. 재밌게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말도 맞네. 그 해석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호주까지 가서 내가 뭐 여행 경치 뭐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들 보러 갔거든요. 아들을 보러 갔는데 뭐 괜히 그 창밖에 뭐 빛이 이러고 있으니까 엉뚱한 거죠 이게. 헛짓거리 하는 거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애를 봐야지. 왜 눈도 또 부시잖아요 또. 눈도 잘 못 뜨는데 밖을 보고 있어.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리고 영재가 이게 캐릭터가 굉장히 여기서 또 제가 또 반복하다시피 능동적이고 너무 쾌활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맞아요. 더 비교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쵸. 음, 아무튼 뭐 뒤에 이제 음, 쭉 넘어가서요. 음. 그리고 영재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보면 묘사가 이래요. 허름한 식료품점이 하나 보였고 오래된 집들이 연이어 붙어 있었다. 이게 안 좋은 묘사죠. 부정적 묘사. 장희연 작가님은 근데 묘사가 읽다 보니까 너무 노골적이에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어요.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죽은 잔디도 보고 죽은 그리고 이제 잔디도 뻔하죠. 네. 의미가. 죽은 잔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잔디 저거 잘 안 깎아 놓으면은 그거 미국인가? 뭐 벌금 낸다는데 예. 그거 미국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붕까지 이제 평평한 단촐한 모양새의 허 벌판에 덩그러니 놓여진 그런 어떤 되게 초라한 집, 음, 오래된 집인데요. 음,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하듯이 음. 집주인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운전 기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 네. 가겠지 했는데 집주인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이마를 찌푸렸다. 아내도 이마를 찌푸렸다. 아, 재현은 언제 그랬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뭐 트렁크를 정리할 뿐이었고 영재는 참 이게 참 그런 거죠. 못마땅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근데 또 그 뒤에 이제 묘사는 뭐 굉장히 좀 베이지 리넨 셔츠에 남색 슬랙스를 받쳐 입고 음,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재현의 부모 아니 뭐지 영재의 부모를 만나려고 맞아요. 이제 되게 좋은 옷을 입은 거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이 정도의 정성을. 음. 그리고 부부들은 이게 할 수 없이 그들은 영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현이 현관문에 들어서기 직전 갑자기 거친 손길이 그의 목덜미를 더듬거렸다. 이게 아무래도 동성애와 묘하게 연관이 되는 거죠. 재현은 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자신의 바로 뒤에 노인이 서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따뜻한 숨결이 희미하게 귓가에 닿았다가 사라졌다. 일부러 노린 묘사예요, 동성애.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제자리에 멈춰선 채 자신이 쥐고 있는 하얀 손수건을 살짝 흔들어 보였다. 목덜미에 밴 그의 땀을 닦아준 듯 했다. 재현은 억지로 굳은 얼굴을 풀고 노인을 따라 웃었다. 노인은 다른 한 손으로 어서 들어가라는 듯 손짓을 하면서 빙긋이 웃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묘사가 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이 동성애를 은근히 이제 좀 드러내면서 재현은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몸이 굳은 채. 이런 묘사 참 좋았다. 저는 근데 그것도 음. 조금 더 써야 된다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의혹이 사실 여기서 멈추거든요. 의혹, 그죠. 동성애가. 네, 의혹, 그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재현이 막 노인의 방에 막 이렇게 찾아가서 네, 막 들르잖아요. 막 네, 찾아보잖아요, 뭔가.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있어야 돼. 아, 맞네. 좀 의심할 만한. 아, 실제 그게 아니더라도, 아, 사실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노인의 방에 뭐 콘돔이 있다든지, 콘돔이 뭐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콘돔은 응, 사실 응. 너무 부적절하고, 아, 그런가? 그리고 사실 그 동성애도, 응. 그러니까 노인이랑 하고 싶은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제 아, 생각엔. 아, 그럴 수 있겠, 그러니까 노인이니까. 젊은 어떤 우락부락한 어떤 응, 이렇게 몸 좋은 남자가 몸 좋은 젊은 남자랑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응. 그러니까 노인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마. 너무 차이 나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어떤 그 오르가즘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상화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 20, 30대지. 아, 맞아. 50대, 60대가 아무리 그건 좀 아무리 그래봤자. 거리가 멀다. 음, 근데 50대, 60대도 관리를 잘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음, 사실은 20대, 30대 동성애가 훨씬 더 음. 많을 거예요. 그게 예. 상식적으로. 응. 아무튼 이런 코드를 잘 좀, 뒤에도 잘 쳐줬으면, 좋았겠다. 그렇긴 하네요. 여기서 끝나니까. 음, 저는 차라리 뭐 그런 콘돔은 아니더라도 뭐 이게 뭔가 이게 바셀린 같은 거. 아, 아무튼 그리고 이제 향수 있죠. 향수. 우리 그 동성애 지난번에 다루면서 향수, 그런 거 놔둬도 괜찮겠는데, 향수. 향수병. 아니면 약간 피 같은 거. 아, 맞네. 그거는 그러면은 바셀린이나 피는 또 여자애랑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아, 뭔가 또 이게 좀 어, 야릇한 느낌이거든요. 향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포스터 같은 거, 음, 괜찮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냥 그런 의혹만 남겨줘도 음, 분위기는 확 살죠. 맞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가 한 명 나오는데요. 음. 아, 이건 여자애죠. 여자에 가기 전에 네, 이게 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묘사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드디어 집에 들어갔잖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첫 문장이 이거예요. 집안은 지저분했다. 아까 그 노인 묘사 이후에 집안은 지저분했다. 이 한 문장으로 이 부부의 그 감정이 다 드러나죠. 노골적으로. 집안이 지저분해. 환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건지 햇빛 사이로 하얀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이게 다 부정적인 묘사 들어갑니다. 아, 거실 중앙에 깔린 누렇게 빛바랜 러그 위에 탁자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벗어던진 옷가지와 다 마신 맥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동안 치우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 지저분한 난장판이 그들에겐 제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묘사 너무 좋아. 뭐 그냥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장희원 작가님의 묘사의 방향성만 알면 이 소설은 너무 쉬워요. 이거 모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아는 순간 너무 단순하죠. 뭘 노리고 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아, 예, 이 정도? 뭐 뒤에도 뭐 다 그런 뉘앙스로 다 흘러갑니다, 묘사가. 음.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뭐, 예, 어이구. 또 멜론 먹는 장면도 이제 특이하고, 멜론, 그리고 그 멜론 또 먹는 거랑 또 나중에 이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감자. 예. 감자 그 결정적이죠.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좀 모르겠어요. 아, 뭘 먹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음, 그게 이제 불쾌함, 불편함, 뭐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장면인데, 묘사를 한번 보면, 엄마가, 근데 그것 되게 공들여 묘사된 장면이에요. 뒤에 나온. 어, 아, 대화가 무르익어 가던 중 갑자기 아내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왜? 그는 의아한 얼굴로 아내를 봤다.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씹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삼키기 어려워 보였다. 아니에요. 아내는 입안에 음식을 문 채로 웅얼거렸다. 영재는 방금 전까지 제 엄마가 먹던 감자 샐러드를 떠먹으면 괜찮은데?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는 살짝 주저했다. 그러나 빤히 자신을 보고 있는 세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재현은 망설이다
으깬 감자를 크게 한술 떴다. 포슬포슬한 감자가 입술에 닿았다. 그들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물컹 씹혔다. 혀로 더듬어 보았지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어요.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그들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빠? 그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딘지 달뜨고 즐거운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래 하고 맛을 음미하다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게 구성 자체가 어 아빠가 이 아들 패밀리를 의심하는 거죠. 얘네들이 독약을 탔나? 뭐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제 의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근데 실제 뉘앙스 좀 섬뜩하잖아요. 아빠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빠? 이게 거의 공포 영화,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에서 누군가 죽이려 그럴 때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들은 집요하게 재차 물었다. 대체? 이게 노린 거죠. 이 스릴러의 문법을. 노인도 걱정스러운 듯 민영이 어깨를 짚었던 손을 가져와 양손 모두 영지 어깨 위에 올렸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노인의 동작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고 눈에 거슬리고 꼴 보기 싫고 불편하고 그러고는 영재의 목을 좀 더 자신의 품 안으로 가까이 끌어안았다. 이걸 보고 나서 그는 참지 못하고 입안에 있던 것들을 뱉어버렸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이 감자를 뱉어낸 거 불편한 거는 이 영재 패밀리 영재 패밀리를 뱉어낸 거 같죠. 역겹다. 진짜 노골적으로 잘 묘사된 것 같아요. 이 음식을 통해서 엄마와 아빠의 불편함이. 네.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그래서 그 장면처럼 그 전에 이제 민영이 이제 변기 닦는 일을 하는데요. 맞아.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 허벅지에 문신이 있고 맞아. 청소 일을 한다는. 응. 그냥 청소 일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변기 닦는 일을 하는데요. 하는 거는 이게 저거식 유머인가 호주식 유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데 그냥 청소 일 하면 되는데요 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변기 닦는 일을 하는데요. 이러면은 좀 설거지 하다가도 그 손에 이제 똥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닦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캐릭터가 그런 거죠. 그죠. 되게 솔직하고 그런 캐릭터죠. 눈치를 안 보고 되게 좀 자기 딴에는 재미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유머인, 되게 좀 자신의 어떤 비하를 통해서 뭔가 또 재미를 만드는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이고. 그래, 질문이 그 이전에 질문이 이래요. 저기 어쩌다 이렇게 같이 살게 됐니? 어쩌다. 이게 아내가 묻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살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옛날부터 함께 살았던 것 같아서 오히려 같이 있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말투도 참 좋아요. 그냥 반말인지 아니면 혼잣말인지 같은 이런 말투. 같이 있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니까 아내가 묻죠. 그럼 학교에 다니니?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니? 아까 제가 이전 시간이었나? 이런 뉘앙스 얘기했었죠. 학교 안 다니는 애한테 학교 다니니 물으면 울컥하잖아요. 난 대학교 안 갔는데 당연히 다닐 것처럼. 학교에 다니니? 물으니까 아니요. 변기 닦는 일 하는데요. 이런 뉘앙스가 좀 반항적인 느낌도 있죠. 굳이 학교 가야 되냐? 나 학교 안 나왔는데? 어쩔 거야? 아니요. 변기 닦는 일 하는데요. 뭐 이런 뉘앙스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아내는 좀 당혹스러웠겠죠.
당혹스럽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학교의 그, 담임이 그게겠죠. 예. 그것도 사실은 뉘앙스를 더 풍길 수 있는 게 아내가 재현과 같이 막 이렇게 막 소파에 막 먼지 이렇게 막 털듯이 막 손수건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소파 위에 딱 이렇게 해서 아, 앉고 그리고 컵도 이제 막 이렇게 이거 잘 안 씻었나 이거 뭐 아, 접시도 이거 좀 미끌거리지 않나 그치, 약간 그치. 이런 약간 느낌으로 네, 맞아요. 보면은 확실히 뉘앙스가 네, 뭔가 제도권과 비제도권 같은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이거는 이런 상황 자체를 뭐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좀 불편한 그런 너무 뭐 계급 격차도 나고 부모님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화도 되는 거죠. 이런 게 코미디잖아요. 되게 나 되게 깔끔 떠는 사람이 이제 더러운 데 가서 어떻게든 깔끔하려고 이런 게 코미디화도 되는데 그런 상황이죠. 상황 자체는 재밌어요. 네. 그리고 뭐 확실히 뭐 이런 데는 뭐 신발을 신고 가잖아요, 방에. 아,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뭐 원돌 문화랑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음. 혹시 뭐 여행 그때 뭐 방콕인가 가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홍콩. 홍콩이나 뭐 일본 이런 데 가봤었죠. 예. 근데 이제 홍콩 쪽은 습기는 어때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갔었다 이 정도만 기억나고 네.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예. 일본은 근데 습기 많지 않아요? 일본 일본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스키 이런 걸 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근데 한국만큼 습한 데가 없죠. 정말 습해요, 한국이. 일본은 어땠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네요, 디테일이.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본은 한국이랑 비슷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동남아 쪽은 습기가 진짜 불쾌해요, 불쾌. 아, 저도 뭐 한 힘들어. 번밖에 안 가봤지만 힘들어, 힘들어. 정말 이게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한국이 아니 지금도 습기가 많은데 불쾌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땀 흐르고. 음. 근데 확실히 습기가 많으면 정말 불쾌해서 음. 와,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는지 알겠다. 막 이런 아, 게 절로 나와요, 절로. 짜증난다. 네. 일하기 싫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묘사도 잠깐 짚어보면, 아까 감자 묘사 이전에 나온 묘사인데, 노인의 친절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눈앞에 있는 물러 터진 멜론을 몇 점 씹어 먹었다. 흐물흐물한 형태로 변해버린 탓에 집기가 어려웠지만, 막상 입안에 넣고 나니 단맛이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누구도 다신 과일을 칩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 그리고 변기 닦는 일 하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묘사도 있어요. 그는 물컵을 받으면서 짜릿한 냉기가 민영의 손에서 전해지는 걸 느꼈다. 짜릿한 냉기가 민영의 손에서 전해져요? 민영의 손에 묻어있던 비누 거품이 그의 손등에 묻었다. 커다란 비누 거품이 그의 손등 위에 머물다 이내 터져버렸다. 피부에 튀었던 물기가 순식간에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손등을 쓸어봐도 그 느낌이 채 가시진 않았다. 음. 어두침침하고 더러운 이 집 거실을 봤을 때 방안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았다. 정리정돈조차 안 된 더러운 모습일지도 몰랐다. 좀처럼 기괴하고 불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진짜 묘사가 노골적이죠.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쭉 넘어가서요. 뭐 이게 중간에 이제 뭐 오빠는 아직도 툭하면 침울해 해요. 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달래주느라 얼마나 애먹는지 몰라요.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앞에의 물음표를 방점을 찍는 어떤 부분인데요. 음, 이 수영장 얘기를 하면서 오빠의 어떤 트라우마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아, 트라우마 관련해서 에피소드. 어, 어, 근데 뭐 이 정도로도 뭐 아저씨가 무서운 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렇지 않네요. 음,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지나가도 좋거든요. 음, 근데 뭔가 그 오빠라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려면은 뭔가 좀 더 있어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이 소설의 분량이 239쪽부터 264쪽까지예요. 근데 제가 이걸 1회부터 지금 이제 11회까지 다 읽어봤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쪽수로 봤을 때 대략 한 30페이지 정도는 다 쓰셨던 것 같아요. 뭐 길면은 뭐 40페이지까지 단편이지만 이 책의 쪽수로 봤을 때. 근데 239에서 264면 한 25쪽 정도 분량이거든요. 단편 치고도 짧아요. 5쪽 정도 더 나갔어도 됐어요. 보통 그렇게 쓰니까요. 30쪽 정도. 아니 5쪽이나 많으면 뭐 10쪽 더 써도 됐어요. 그래서 분량상으로도 더 에피소드를 추가해도 괜찮았겠다 싶네요. 너무 많이 뺐다. 이런 생각. 예. 그래서 근데 또 어느 정도 사실 이렇게 음, 또 분량에 대한 어떤 이게 또 소원 수리가 있어도 실상적으로 또 쓰면은 또 이게 되게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소설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음, 생각해서 쓰는 음, 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 하나하나 적을 때도 사실 이 하나의 사건에 다른 사건이 다 묻힐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강렬한 사건을 써버리면 그게 예. 압도적이어서 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아, 밸런스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사건 하나라도 신중하게 넣어야 되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문장 쓸 때도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보통 이 컴퓨터의 이 장단점이기도 한데, 컴퓨터로 쓰다 보면 그 태고하는 게 되게 쉬워요. 여기 썼던 문장 앞에 그러면 완전히 글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이 쓰면 진짜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도. 이 문장,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 다른 문장 넣어볼까? 이래도 또 느낌이 달라지고.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문장이라는 게 앞에 문장을 뒷문장이 받거든요. 뒷문장을 또 다음 문장이 받고, 그게 받고 가는 건데,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감정선이라든지,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에피소드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너무 많이 또 수정 변화를 다 전체적으로 줘야 되고, 밸런스 줘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예. 문장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게 흔들리는데 어떤 예술 작품 같아요. 하나를 집어넣냐 빼냐 이건 되게 큰 문제니까 문장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그 약간 또 티셔츠 위에 솟은 아들의 날개뼈 언저리를 어루만지는 장면, 어, 얼싸안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장면과 그 나중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간 적도 있어요. 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까 그 말한 장면이네요. 혀를 씹었나 하면서 이제 음, 힘들게 입안에 든 거 삼키는 감자 샐러드. 어, 요거 아까도 뭐 한번 얘기는 해봤지만 이거는 뭔가 조금 너무 의욕적으로 써서 이게 의욕이라서 잘 쓴 건가? 음, 아니면은 아직도 좀 뭔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거요. 어, 저한테는. 네. 이 부분이요? 네. 어, 근데 이 부분 가기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앞부분에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일이 끝나자 아들과 노인은 서로를 얼싸안았다. 아까 이제 동성애 코드가 이어지는 장면인데 그는 걸음을 멈췄다.
이걸 보고 걸음을 멈추게 되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다. 노인은 두툼한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을 짧게 토닥였다. 티셔츠 위로 솟은 아들의 날개뼈 언저리를 온몸으로 어루만져 주듯 잠시 동안 그것에 손을 갖다 댔다. 그러고는 아들의 목 뒤에 짧게 입을 맞췄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영재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도 보이지 않아요. 장님의 그런 게 계속 이어지죠. 하여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뭔가 잘못 씹은 거죠. 감자. 이거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불편함. 어쨌든, 장희원 작가님의 의도는 분명하니까, 부모님이 이들을 불편해하는 걸 어떻게든 묘사를 해야 돼요. 그 음식으로 어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뭐 지금 방금 이제 읽어드렸던 것처럼, 뭐 아들의 목 뒤에 짧게 입을 맞춘다든지, 그것도 불편하고. 단지 근데 불편함을 마음속으로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노골적으로 행동으로 느끼는 게 이 음식 에피소드. 감자 샐러드 먹고 토하는, 정말 노골적으로 잘 표현했죠. 이게 이 소설의 절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재현과 아내는 호텔로 가버리고, 이 장면이 중요했던 거죠, 이 소설에서. 불편함을 이 액션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음식이었다. 기억나는 게 그 영화 그 기생충을 보면 거기서도 냄새로, 그 지하철 냄새, 뭐 특유의 그 지하철 냄새가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냄새로 그 하층민들의 삶을 중산층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 장면이 참 와닿거든요. 그거 본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렇지 하면서, 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불편함을 사건으로. 어쨌든 소설은 그 머릿속으로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구체화해서 이 불편함을 드러낼 것인가. 장희원 작가님은 이 음식을 토해내는 식으로 표현했던 게 좋았다고, 이런 묘사. 좋았다. 네. 어떠셨나요, 파우스트? 일단 뭐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 감자 샐러드? 음, 근데 뭔가 계속 기억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뭔가 좀 굉장히 좀 툭 튀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서 음, 이게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불쾌한 어떤 느낌. 음, 근데 뭔가 해석이 안 되는 어, 이게 물론 영재가 이 부모님의 입맛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예, 해석은 근데 쉽지 않나요? 뭐 이게 그 영재 패밀리가 부부는 못마땅한 거죠. 불쾌하니까 그게 음식에 전이 돼서 그 안 좋은 기분이, 불쾌함이 전이 돼서 음식을 토해낸 거죠. 그게 뭐 다이지 않나. 뭐 그게 유력하겠네요. 그죠? 아, 예. 그걸 보여주고 아무래도 싶었던 예, 거죠. 예. 아무래도 못 먹는 음식을 줄 리는 없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 일반적으로 경험하더라도,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집에 만약 받으면 그 사람이 뭘 해줘도 뭐 별로 맛이 없을지라도 맛있게 먹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투영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불편해. 그냥 어떤 걸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역겨운 거죠. 그래서 토해냈던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음. 이렇게 저도 뭐 그 느낌이 아무튼 뭐 처음 이렇게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태국 음식이 좀 뭔가 이렇게 중국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어, 아무튼 뭐 되게 막 그 향신료 향이 좀 셌어요. 어, 아무튼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음, 어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노인은 이제 자신의 회사를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주는데요. 그렇죠. 이 재현이랑 아내가 사실은 호텔에 갈 거라고 이제 거절하면서 계속 음, 노인이 계속 여기서 자라 음, 했지만 아유 여기는 못 자겠다. 호텔에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시큼한 냄새도 나는 것도 아랑곳하고 한동안 그를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재현은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계속 이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 노인이 부둥켜 안고, 음, 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그 결말까지 이제 음, 치달아가 다니는데요. 음, 뭐 그 전까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음, 예, 계속 이제 뭔가 불쾌한 어떤 상황과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영재는 자신의 편이 아니고 노인의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과 민영과 이제 햇살을 맞으면서 어, 수영을 하는 모습 음, 여기에 비춰지는데요. 이 투명한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음, 주황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요동쳤다. 음,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둥근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음, 앞에서도 뭐 조금 얘기를 해봤지만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뻔하면서도 이 소설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반전의 의미를 또 담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 뭔가 좀 그 뭔가 그만의 어떤 그 서핑이나 바다를 딱 펼쳐서 봤을 때 바람이 막 들이차고 아빠 서핑하러 갈래? 하면서 서핑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또 아들의 모습 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음.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게 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네, 만약 같은 주제로 지금 어쨌든 정의원 장의원 작가님은 이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궁극적인 주제가 어 그러니까 어떤 집단 뭐 어떤 사람들 뭐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신을 한 그 여자 아이일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럼 그릇의 문제 이런 걸 잘 표현하려고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똑같은 주제로 내가 이 소설을 썼다면 아마 다른 등장인물들과 다른 에피소드들이 나왔겠죠. 다른 사건들. 그럼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소수자들, 성소수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 일반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이해를 잘 못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노와 울분,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설? 아무튼 이것도 뭐 글쓰기 전략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이거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어 아마 다른 식의 저도 어쨌든 관심 있는 주제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았다. 장 장유연 작가님의 이 전략도 어 괜찮았다. 묘사를 통해서 그 차이를 극대화하잖아요. 어 요런 식의 전략도 쓸 수 있구나. 하나 또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고 작가 노트 한번 볼까요? 이 작가 노트와 해설이 중요한데 네, 작가 노트에서
글을 쓰고 발표할 때마다 그런 죄인의 마음이 된다. 이것밖에 타인의 세계를, 아픔을, 환희를 표현하지 못해 죄스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영원히 고개를 묵고 살아야 하리라는 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정말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가 품어야 할 마음이랄까? 어, 글을 쓰고 발표할 때마다 죄인의 마음이 된대요. 아, 내가 이것밖에 타인의 세계를, 타인의 아픔을, 타인의 환희를 표현하지 못해 죄스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아, 나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싶다. 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근데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어, 정말 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작년에 쓸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느끼고 많이 울적했다. 어, 어떤 계기로 글보다는 삶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단편 소설은 누군가의 세계가 얼마나 천국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나의 울분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마 장희원 작가님도 이런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이 아들 패밀리의 세계에 장희원 작가님은 속하는 사람인 거죠. 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설을 써서라도 그 부부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독자들에게 아, 이런 세계도 있다. 좀 인정해달라. 이 호소하고 싶었던. 작가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잘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부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소설을 쓰지도 않겠죠. 나는 이미 그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되게 그럴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들의 세계에 속한 사람만이 작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프니까 날 좀 이해해달라고. 아프니까 쓰는 거죠. 나의 울분에서 시작됐어요. 아, 내가 속한 세계가 얼마나 천국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쓰면서는 그런 마음을 조금 억눌렀고 오히려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의 기준이나 잣대에 대해서 곱씹었던 것 같다. 이 기준 잣대는 객관성 같아요. 그동안 세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실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잣대가 있는지. 이 소설을 다 쓰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기쁨을 느끼는 곳이 옳다. 옳다. 그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온 마음을 담아 부디 모두가 그런 세계에서 지내기를 바란다. 아마 장희원 작가님은 이 아들이 겪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좀 부당한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고 오해나 뭐 그런 게 당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상처?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기쁨을 느끼는 곳이 옳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분도 상처가 있으신데요. 파우스님은 이 후기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뭐 저는 뭐 사실 후기를 잘 읽지는 않는 게요. 음, 뭐 그 평론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냥 그 텍스트만 보려고 해서 제가 음, 사실은 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왜 썼는지 음, 이 글을 네, 내가 어디에 차감점을 썼는지 네, 이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처음에 쓴 의도. 음,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공이 보이는 거고 음,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음, 드러내고 있는 점이라서 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의도와 소설이 잘 융합이 돼서 잘 썼다라는 음, 생각이 일차원적으로 들었고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당신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옳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어떤 뭐 이 소설을 보지 않고
그냥 이 글만 읽었다면 음. 뭔가 조금 다른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마치 이제 인도 영화 화이트 타이거 같이 보지 않았어요, 사실. 음. 그냥 이제 계급이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눌러 살자, 음. 행복하게. 근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 택시 기사를 하고 이제 계속 재벌이 되려고 하죠. 음. 네, 성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눌러 살라는 거냐? 나는 뭐 성공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뭔가 이제 반동 형성이 되는데요, 저는. 음. 아무튼 이게 뭐 좋은 얘기고 너무 소설과 너무 잘 맞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실 뭐 자신의 어떤 글을 부끄러워하거나 뭔가 음. 죄의식이 있어야 되나 음. 싶었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방식이다. 음. 왜냐하면 이제 뭐 유명한 작가들도 사실은 자신의 글을 항상 뭔가 부끄러워하고, 음. 커트 코베인도 맨날 자신의 어떤 그 외모나 노래 실력이 어. 항상 이제 뭐 열등감에 차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한 건데, 뭔가 나는 계속 부족하다. 음. 나는 뭔가 다 그런 세계를 다 내가 섭렵을 못했다. 나는 좀 더 해야 된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계속 성장하는 어떤 발판, 음.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후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 게, 확실히 장희원 작가님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알겠어요. 아들 영재 패밀리에 자기 마음을 다 두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부들, 재밌는 게요. 반대로 쓰여질 수도 있었죠. 영재 패밀리의 입장에서 쓰여졌으면 주관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이 객관적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재현과 아내의 입장에서 쓰여졌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좀 거리 두기가 되죠. 내가 오히려 외치고 싶은, 나 좀 이해해 달라고 봐달라고 싶은 그런 대상들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재현과 아내는 되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영재 패밀리가 봤을 때는 되게 꽉 막힌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관념에 묻혀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내세워 오히려 우리를 봐. 객관적으로 봐라. 니들이 느끼는 것들 그대로 쓰겠다. 이건 되게 당돌하거든요. 이런 시도 자체가, 이 설정, 소설은 구도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영재 패밀리의 입장에서, 만약 영재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언제 언제 오는데 하면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썼다고 생각해 봐요. 객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영재 입장에서 억울한 것만 계속 나열하겠죠.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감자 먹다가 갑자기 토하고 뭐 아들 보러 와서 이렇게 막 주저리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보통 솔직히 장희원 작가님은 만약 일기라 그러면, 소설이 아니라 일기라 그러면 영재 입장에서 풀어냈겠죠. 근데 이 소설이 훌륭할 수 있는 게, 제3자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내세워 버리고 영재를 관찰하는, 저 멀리서 거리감이 생기죠. 이런 구도, 설정 탁월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건, 근데 과연 어 이 부모님은 지금 인제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조롱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인 셈인데, 그럼 부모님의 과연 그 사랑스러운 모습, 제가 인제 읽었던 평론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 양면적인 모습, 아무리 뭐 악당이라 할지라도 양면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악당이 악당은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악당도 사랑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도 그 양면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야 또 훌륭한 소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파우스트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충분히 저는 영재 패밀리는 부부가 오해한 것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그려져요, 인물이. 영재 패밀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더러워 보이는데 그들끼리는 되게 행복하고 단란하고 그래요. 근데 부부는 이게 좀 평면적이지 않나 오히려? 모르겠어요. 부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부부는 좀 입체적인 캐릭터인가? 좀 애정을 담아서 그려졌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뭐 약간 관찰자 시점 비슷한 것 같고요. 음. 사실 뭐 이게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돋보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이제 뭐 강조하면서 어. 뭐 이런데 어떻게 살아? 막 이런 거 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극단적으로. 예. 음. 그리고 이 소설을 바퀴벌레 읽고 봐. 나서 예. 그 부부의 애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 독자 입장에서 한번 영재 패밀리에 대한 애정은 뭐 저는 이제 맥락을 아니까 느껴지고 부부에 대한 애정은 어떠세요? 정이 가시는지. 부부 애정은 사실 여기서 별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사실 뭐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아. 그게 또 영재의 어떤 그 얘기랑 노인의 얘기랑 아. 뭐 2대2로 만약에 영재랑 그 소녀가 이제 까르르 거리고 있으면 아. 괜히 이제 아내가 자기야 이거 먹어볼래 하면서 이제 멜론을 이제 막 갑자기 하지도 않던 아니 효과를 근데 이렇게 근데 근데 이게 네, 제가 질문 드린 게 좀 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애정이 아니라 독자가 우리가 느끼기에 이 인물들에게 충분히 어 애정이 느껴지냐 이런. 물론 공감은 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영재 부부의 입장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집단이나 대상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낙인 찍듯이 바라본 적이 있으니까 부부 입장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가?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들 다 애정이 있지만 어. 결국에는 이 단편 소설에서 쓸 수 네. 있는 메시지가 어. 한 두세 명으로 축약되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가 잘 안 드러났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부모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내랑 저기는 좀 이렇게 좀 도구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도구적으로. 예. 재현이랑.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지점 이게 저희가 인제 맥락을 알잖아요. 장희원 작가님의 이 후기를 봤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장희원 작가님은 분명히 영재 패밀리 그 아들의 마음이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걸 서술하려다 보니까 인제 부모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전 좋은 소설은 부모를 이렇게 끌어와도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묘사를 하면 더 좋다. 뭐 단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는데 부모를 단지 도구로 끌어와서 이런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명한 대비는 이미 인제 잘 이루어졌어요. 묘사 잘하고 있고. 근데 부모에 대한 애정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좀 느껴지는가.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인간에 대한 애정. 음. 아무튼 애매하다. 그리고 해설로 넘어가면 김영 평론가님이 쓰신 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잘 썼어요. "단지 우리의 환대일 뿐이었다면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지루함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환대는 담론적으로 흔하고 당연한 윤리적 강령이 되어 버린 측면이 없지 않다." 실제로 그렇죠. 어 그러나 말하는 이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을 아울러 이르는 우리라는 흔하디 흔한 말 곁에 축사라는 의미가 병기되는 순간 그것이 환대라는 단어와 뒤얽혀 획득되는 전복성은 얼마나 예리하고 시의적인가.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우리의 환대잖아요. 제목 자체가 반은 먹고 들어갔다.
우리 옆에 축사가 적혀 있으니까. 그 절묘한 매력은 단순히 동형, 동음이되 뜻은 정반대인 우리,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구성이 실은 저 바깥의 우리를 설정하는 배제를 거쳐 작동한다는 진실을 드러내주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장의원은 그로부터 더 나아가 환대의 주체를 우리로부터 축사로 비틀어 놓았다. 환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축사예요, 축사. 이 작다면 작은 비틀림으로부터 이 소설의 수많은 빛나는 지점들이 비롯된다. 이 축사는 부부죠. 부모로 상징되는. 그 좁디 좁은, 축사 좁잖아요. 그 좁은 세상으로 이 넓은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수의 독자들이 영재보다 재현 부부를 자신과 더 가깝게 여겼다면 그것은 단지 소설의 초점이 그들에게 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그건 한국의 사회 문화적 관습과 규준들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재현 부부의 모습이 곧 선험적이고 암묵적인 합의의 공동체인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일 테다. 저도 그래서 재현 부부 가깝게 느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울타리가 높고 단단할수록 우리는 그 이외의 것에 예민해지고 취약해진다.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내가 어떤 세계의 울타리를 높일수록 보통 문턱 이야기 하잖아요. 문턱이 없어. 그러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근데 문턱이라는 건 나의 세계관, 나만의 세계가 너무 분명히 뚜렷해. 그럴수록 울타리가 높고 단단할수록 우린 더 예민해지고 취약하겠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관용 이런 게 없어지고. 이 소설은 환대의 주체를 뒤집음으로써 바로 그 우리의 면역 반응을 선명히 정경화내고 있는 셈입니다. 환대의 주체를 뒤집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좀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부가 아들 영재가 있는 호주에 가는 거니까 아들 패밀리가 우리를 환대해 주는 거지.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환대의 주체가 뒤집어졌다. 이런 설정 너무 좋죠. 그 불안과 공포를 통해 우리와 그 이외의 것들을 가르는 기준선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게 해준다. 본디 낯섦이란 무엇인가? 그러하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 일상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재현 부부를 짓누르는 낯섦의 감각은 비단 영재의 집에 국한되지 않고 소설 전체에 걸쳐 표현되고 있다. 이 낯섦의 감각, 낯섦의 감각이 소설 전체에 표현되고 있대요. 그 영재, 이 재현 부부는 그 낯선 관계에 부여할 이름과 언어와 인식을 갖지 못했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여기서 결국 재현과 아내를 부부라고 묶을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의 불편함에 내재된 것이 결국 이성애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아의 면면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하죠. 부부가 불편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이성애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상가족이 편한데 지금 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익숙한 것을 가까이 하고 익숙한 것으로 삶을 구성하려는 관성이 낯선 것들을 우리의 세계 바깥으로 어두침침하고 더러운 축사로 의미화하도록 한다. 하나 실은 더 좁고 어두운 곳에 갇힌 것은 오히려 이쪽 일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단지 환대하는, 환대받는 자의 위치를 뒤바꿔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사의 내부 외부마저 뒤집어서 실은 이쪽에서 축사라 일컫는 저편이야말로 이게 실제 그렇거든요. 부부가 봤을 때는 아들이 사는 공간이 축사예요. 돼지 우리처럼 느껴져요. 불편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부부가 축사인 거죠. 저편이야말로 더욱 광대하고 자유로운 세계이며 안온하고 무결하게 느껴지는 이 편이야말로 좁고 어두운 축사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여기까지 한번 봤어요. 어떠세요? 이 평론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100% 이제 동감이 가는 건 앞부분에 사실 이제 환대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전복성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예리하게 잘 시의적으로 잘 표현되다 보니까 저도 우리의 환대라고 하니까 과연 음, 도쿄나 서울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음, 뉴욕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우리들이 있을 텐데 우리죠, 우리. 그 축사나 음, 혹은 이제 환대가 과연 어떻게 가정마다 이뤄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탁월한 정말 좋은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진짜 우리의 축사 잘 졌죠. 네, 그쵸? 우리의 예. 환대. 그리고 이게 또 정말 중요한 게 이 환대의 주체를 우리라는 어떤 축사로 혹은 이제 우리라는 형태에서 우리로 이제 계속 바꿔놓는데 조금 뭐 삐딱하게 물음을 하자면 응,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제도권에서 잘 살고 있다, 네, 성공한다, 인테리어도 이제 빵빵하고 음, 최신 폰 쓰고 최신 노트북 하는 게 과연 그게 나쁜 일인가? 괜찮지 않나? 최신 핸드폰에 최신 노트북에 넓은 방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 우리가 만약에 그 축사가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좀 고품질의 음식으로 돼 있다면 그 축사는 괜찮은 축사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갑자기 근데 일단 이거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사람들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여기는 뭐 흑인 남성이기 때문에 흑인 노인 남성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고 어 또 아들이 또 동성애에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 얘가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가 불편한 거죠. 흑인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여성인데 대학을 안 갔어. 대학도 안 가고 또 이 우리 아들과 어떤 관계인지 또 모르겠어요. 또 문신도 하고 있고 몸에 되게 불량해 보이죠. 그러니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편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약에 내가 포용을 한다면 품을 수 있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 사회 문제가 그러니까 다양성 존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각자의 삶을 인정할 수만 있어도 장희원 작가님도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사는데 내 삶을 인정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어떤 제도권 안에서 또 맥락을 볼 때, 나 저번에 골프 치러 뭐 어디 갔어? 태국 갔다 왔어. 나 저번에 뭐 테니스 저 경기 보러 영국 갔다 왔어. 이러면은 옆에 있는 듣는 입장에서는 뭐야? 음. 자랑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들의 어떤 리그, 아, 그들의 어떤 뭔가 플래티넘 리그에 굉장히 감복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건가? 옆에서 나는 제주도 가는 게 좋은데 이러면 너무 찌질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뭐, 그러니까 다양성 존중에는,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같이 인정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할 때 사실 이렇게 막 주눅들게 되고 그리고 뭐 학군이나 뭐다 뭐 학벌이나 사실 이게 또 중요한 화두이다 보니까 괜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계속 굉장히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게 됐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좀 자신만만한 어떤 유머나 경험이나 아니면 좀 자신의 그런 가치관, 관점 이런 거를 좀 자신당당하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실히 문학도 그렇고, 뭐 철학도 그렇고,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도덕과 윤리라는 게 뭐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 뭐 법도 그렇죠. 법은 그런 사람들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정의도 그렇고 이게 평등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권력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신체가 자유로운 사람보단 장애인처럼 불편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고, 소설도 그렇죠. 소설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쓰여질 수밖에 없고, 진짜 부자의 라이프 그런 것들을 묘사할 수도 있지만 그럼 누가 볼 거야. 공감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그걸 왜 쓰냐.' 이런 질문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제가 쓴다면 가난한 사람, 이건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도 본인 자체가 가난하고 좀 약자였죠. 갈릴리 뭐 거의 나사렛 거의 되게 못 사는 그 빈민촌이래요 원래. 음.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포커스가 항상 약자의 편, 소수자의 편에 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은 늘 있거든요. 그게 윤리가 아닌가, 그게 법이 아닌가. 물론 그러면서도 인제 부자 부자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부자 얘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얘기 비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부자가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벌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네. 다 됐는데 별점과 인제 평을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저는 뭐 4.1점으로 엄청 높게 주셨네요. 예, 하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저의 어떤 의혹들이 조금은 덜 풀어진, 아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 그래도 그럼에도 이 상징과 예. 표현과 그리고 이 반전의 어떤 그런 승리의 반전? 음. 뭐지? 아무튼 이게 뭐 승리의 반전이라는 표현이 그냥 뭐 알고 있는 반전이지만 쓰이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어. 그런 반전을 쓰였다는 점에서 아주 좋게 평가가 됩니다. 저는 이 작품도 3.5개 정도, 앞에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도 3.5개 줬는데 장희원 작가님이 우리의 환대도 한 3.5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인제 어 이번 주에도 두 작품을 봤으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와 장희원 작가님의 우리의 환대 두 편을 본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약간 뭐 서핑으로 치면은 어 좀 심심한 어떤 바다에서 갑자기 감동스러운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난 서핑이라고 생각이 들면 앞에 소설은, 두 번째는 나무 서핑이,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고급진 어떤 문화나 이제 그런 거보다 나무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가난하면 어때? 사실 어. 그게 뭐 그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냥 파도를 즐기고 있는, 음. 오히려 이제 체면 때문에 늘어난 뱃살 때문에 이제 음. 바다에 이제 서핑을 못 나가고 이제 칵테일을 먹고 있는 뒤에 부자들은 음. '아 저 때가 좋았지.' 하면서 나이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나는 저런 데도 이제 서핑하러 가면은 뚱땡이라고 놀리겠구나.' 하면서 이제 음. 어린 소녀들이 이제 뭐 이제 웃으면서 서핑을 즐기는 걸 보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인제 앞에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란 작품은 개그감,
웃겼죠. 일단 웃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였고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고 또 디테일, 묘사의 디테일이 탁월했다. 그런 게 매력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작품 장희원 작가님의 우리의 환대는 이분도 묘사가 좋아요. 묘사가 좋은데 이 감정 묘사. 근데 앞에 똑같은 묘사라는 단어를 썼지만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에서 이렇게 서술하는 묘사와 장희원 작가님의 우리의 환대의 묘사는 달라요. 그 연수에서의 묘사는 진짜 말 그대로 묘사예요. 운전을 예를 들어 한 문단을 통째로 묘사에 바치고 있는데 후진 주차를 어떻게 주차하는 요령을 한 문단 내내 공들여 쓰고 있고 이런 식의 묘사죠. 실제. 근데 이 장희원 작가님의 묘사는 그런 묘사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그러니까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디 창밖을 이 하나하나가 인물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굳이 이 격을 따지자면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의 묘사는 1차원적이고요. 근데 즉물적이잖아요.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심심하게 보였던 것도 있고 장희원 작가님의 우리의 환대 묘사는 더 나아가요. 좀 더 나아가죠. 내면이 투사된 묘사니까. 그 인물이라면 이렇게 보겠구나. 그래서 묘사가 더 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이 작품 장희원 작가님이 더 높은 별점을 주신 이유가 이 묘사가 탁월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앞의 작품보다 심심하지는 않거든요. 묘사를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저도 그래서 3.5에서 4.0 별 4개는 줄 수 있는 작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인데요. 2020년까지 끝냈어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다음 주에 2021년 한 주 만에 2021년 한 권을 끝낼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매주 한 권의 리듬으로. 근데 이게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진짜 열심히 읽는 분들은 하루에 한 권씩 읽거든요. 하루에 한 권씩. 근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희 속도 중요하죠. 속도. 읽어야 될 책들이 많고요. 함께 분석하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분석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생각해요. 나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잘 있어서 다음 주부터 한 주 한 권. 그러면 속도 엄청 날 겁니다. 아마 한 번밖에 못 읽고 올 거예요. 그럼 이 분석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큰 흐름에서 보겠죠? 근데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 주에 한 권을. 근데 보통은 이런 책을 다루는 리뷰하는 어떤 팟캐스트나 채널 보면은 한 주에 한 권이 아니라 두세 권, 여러 권 보고 와서 리뷰를 하잖아요. 보통 한 주에 한 권이 최소. 이거는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평균적인 속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책 읽는 사람들은 보통 한 주에 한 권 하면 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소화하기 때문에 보통 한 주에 한 권 이상 읽죠. 많이 읽는 분들은. 작가들도 그렇고. 왜냐면 작가들은 제가 어떤 작가님은 보니까 자기는 80%는 독서하는데 쓰는 것 같다. 시간에. 한 20% 정도 쓰는 것 같다. 그 정도 작가의 일이라는 게 읽고 쓰는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읽고 쓰는 게. 많이 읽어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니까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주에 한 권 해보고 이게 좀 더 적응이 되면 한 주에 2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재밌을 겁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